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약법 1 제7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석시험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출석시험 첫 번째 문제입니다. 변제자 대위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구상권이 없으면 변제자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말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는 그가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에서 당연히 채권자의 채권과 이제 변제를 하더라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채권자 갖고 있던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가 이제 변제자한테 이전이 됩니다. 자,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물변제로 채권자에게 채권의 일부를 만족을 준 때에도 변제자 대위가 인정될 수 있다. 자, 채권의 만족을 얻는 원인이 반드시 변제만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뭐 변제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채무의 일부를 만족을 얻게 한 경우, 채무를 소멸시킨 경우, 그런 경우에도 역시 변제자 대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제3자는 변제한 가액의 범위에서 채권자가 가졌던, 그러니까 일부 변제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일부 구상권을 갖게 되겠죠. 그때 이제 채권자가 가졌던 채권과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됩니다. 일부만을 변제했기 때문에 이제 채권자와 변제자는 공동으로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를 이제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 이제 두 사람이 다 같이 공동 저당권자가 되든지 이제 이런 공동 채권자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권리를 공유하게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변제자가 대위를 하는 거니까요. 일단 채권자가 더 우선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가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당연히 취득하지만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없다. 맞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자가 더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는 없다. 맞는 말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인은 미리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고서는 저당물의 후순위 근저당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자, 이 경우에 이제 그 보증인 같은 경우가 변제자 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해야지만 제3 취득자에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제3 취득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채권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후순위 저당권자도 제3 취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를 했다면은 후순위 저당권자도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잘못된 말이 됩니다. 제3 취득자에 대해서는 부기 등기를 해야지만 대항할 수 있지만은 제3 취득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라고 한다면은 대위의 부기 등기 없이도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은 나중에 이제 사례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제인데요. 나중에 뒤에 수업 시간에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그냥 결론만을 얘기를 할게요. 갑을 위하여 이제 갑이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요. 채무자가 되는 것이고 을과 병이 보증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과 무가 이제 물상 보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되고 물상 보증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물상 보증인 정이 제공한 부동산의 시가는 6천만 원이니까
그리고 또 무가 제공한 시가가 4천만 원이니까 3대 2의 비율로 이제 그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채무액이 1억이었고요. 1억이었고, 자, 그러니까 1억이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람 인원수에 비례해서 일단 나누니까 2,500을 부담을 하게 되고요. 2,500을 부담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정과 무는 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되죠. 근데 이제 3대 2 비율로 부담하니까 정은 3천만 원을 부담하고 무는 2천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만약에 이제 을이 변제를 했을 경우에 을은 이제 병에 대해서 2,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7번입니다. 을은 정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을이 변제했을 경우에 을은 정에 대해서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을은 무에 대해서 2,5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을은 무에 대해서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 되고요. 자, 그 다음 9번. 갑의 채권자가 을의 보증 채무를 면제해 주더라도, 그러니까 채권자가 있는데, 자, 을의 보증 채무를 면제해 주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그 채권자는 을의 보증 채무, 병한테도 보증 채무, 그 다음에 정한테는 이제 저당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테도 저당권을 갖고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각각의 권리들은 만약에 정이 변제를 한다면은 정은 이 각각의 권리들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겠죠.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채권자가 을에 대한 보증 채무를 면제를 시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정이 나중에 채권자가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보증 채무를 대위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만큼 채권자가 정한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의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에 대한 책임이 이제 영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정의 채권액이 줄어들게 된다. 책임액이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입니다. 금전 채무의 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자의 지급을 약속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이러한 약정에 기하여 공탁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이제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 공탁을 하는 것이고요. 당사자가 합의해서 공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그런 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탁하라고 청구할 수 없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출석시험 문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먼저 지난 시간에 판결 하나 못 본 게 있었죠. 그 판결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오늘 수업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판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X 토지에 대한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을은 전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서 계속해서 X 토지 전체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면서 이제 수령 같은 걸 거절하고 그런 거였죠. 자, 그리고 매매 대금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자, 그러자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을에게 잔금의 지급을 최고하였고요. 잔금의 지급을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했고요. 그 기간 내에 을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한 것이었죠. 자, 계약을 해제한 후에 을이 다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자 이에 대해서 갑은 이미 지분에 대한 매매 계약이 2분의 1 지분에 대한 매매 계약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한 다음에 해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2분의 1 지분을 을에게 이전할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을은 어떤 주장을 하는 거냐면은 갑이 자신의 채무에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의 지급만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즉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할 때 갑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을은 이행지체에 빠져 있지 않고, 따라서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갑이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자, 일단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해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을이 이행지체에 빠져 있어야 되죠. 을이 이행지체에 빠져 있어야 되고, 자, 을이 이행지체에 빠지기 위해서는 갑이 을에게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되겠죠.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되겠죠. 자, 이행의 제공 원칙적으로 현실 제공이 원칙이고요. 현실 제공이 원칙이고,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수령하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냥 구두의 제공만으로도 가능하죠. 구두의 제공만으로도 이행 제공이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상대방이 확실하게 이행 거절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즉 여기서는 이제 을이 매매 목적물이 전체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을이 이행 거절하고 있는 경우가 인정되는 경우, 이행 거절하고 있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대한 이행의 제공이 없더라도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죠.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은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갑의 계약 해제는 적법한 계약 해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사안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원칙적으로 이행의 제공이 있는 경우에만 상대방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고, 그 경우에만 상당한 기간 정한 최고를 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는 이행 제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현실의 제공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협력이 필요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수령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구두의 제공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런데 상대방이 완전히 이행할 것을 거절하는 경우, 이거는 이제 이행 지체하고 달리 이런 경우에는 이행 제공을 할 필요도 없고요.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 이행 제공도 필요 없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도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즉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채권자에게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이행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행 거절의 특징이 있습니다. 즉 이행 거절이 인정되는 경우는 이거는 불능과 같이 취급을 해주면 돼요. 불능과 같이 유사하게 취급을 해주면은 되기 때문에, 불능 같은 경우에도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행 제공 없이, 그리고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행 거절의 경우에도 채권자 이행 지체의 경우와는 달리 이행 제공이 없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판결 내용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 수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변제자 중에서 변제자 대위 문제하고요. 그리고 대물 변제하고 공탁까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라고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됩니다. 상계부터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 범위가 되는 거고요. 공탁까지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됩니다. 자, 먼저 변제자 대위의 의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변제자 대위 같은 경우에는 변제자가 변제를 쓸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구상권을 취득했을 때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 채권자가 갖고 있던 채권과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권이 변제자에게 이전되는 제도를 변제자 대위 제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제자 대위의 기본적인 목적은 구상권을 담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제자가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들이 소멸되지 않고 변제자에게 이전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변제자 대위 제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변제자 대위가 있기 위해서는 일단 변제가 있어야 되겠죠. 즉 채무 소멸이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변제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이제 변제 의사가 있는 경우에가 이제 변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경매 절차에 의해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변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있는데 채무자 X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 X 부동산 대신에 이제 금전이 법원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이제 이거 금전이라고 하는 건 매각대금이 되겠죠. 매각대금이 법원에 들어올 텐데 이 매각대금을 배당하는 절차, 즉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게 되겠죠. 이 채권자들한테 나눠주는 절차도 변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공부했을 때 이렇게 나눠주는 방식이 이제 채권자가 여러 개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법정 충당의 방법에 의해서 배당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와 같이 배당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때 이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변제라는 말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이제 그 제3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물상 보증인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경매가 이루어지게 돼서 채권자들한테 배당을 받게 된 것도 물상 보증인이 변제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변제자가 구상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뭐 이제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341조나 425조. 그러니까 물상 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25조는 연대 채무자의 구상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441조는 보증인의 구상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745조 같은 경우에는 타인 채무의 변제가 유효한 경우에 그 변제자, 원래 타인 채무의 변제 같은 경우에는 무효이기 때문에 변제자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근데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채권 증서를 훼손하거나 담보를 이제 포기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변제가 유효한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변제가 유효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변제자는 채무자한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법에 구상권에 관한 규정이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이런 근거 규정이 없다면은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나 또는 사무관리의 규정에 따라서 사무관리 규정 중에는 사무관리함에 있어서 이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타인의 사무를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무관리의 기초에서 비용상환 청구권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관리를 위해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 비용상환 청구권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구상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제자 대위를 할 때 변제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법정 대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임의 대위, 변제에 정당한 이익이 없는 자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물론 이제 변제에 정당한 이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를 하면 안 되겠죠. 이제 그런 경우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를 하게 되면은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이제 대위를 해야 됩니다. 임의 대위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여기서 변제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이것은 지난번에 제3자의 변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3자의 변제에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할 수 하지만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변제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죠. 자, 그때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했었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이제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당할 이제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변제하지 않게 되면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제3자의 의미는 이 변제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은 그럼 채권자가 직접 집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후순위 담보권자,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사람들은 이제 만약에 채무자에 대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이제 후순위 담보권자도 있고 뭐 이제 매수인 같은 사람도 있겠죠.
저당 목적물의 매수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은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자신의 저당권을 이제 상실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당연히 후순위 저당권자는 경매 절차에 참여해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경매 절차에서 저당권이 살아남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수 있고요. 또는 이제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이 실행돼 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 같은 경우에도 매도인 즉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변제에 정당한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요 내용들 여러분들 요거는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또는 채무 변제할 이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변제자 대위를 위한 요건들이 갖추어지게 되면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변제자 대위 효력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변제자 대위 효력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변제의 대상이 된 채권자의 채권과 이를 담보하기 위한 권리가 변제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법정 대위의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가 당연히 변제자한테 이전이 되고요. 임의 대위 같은 경우에는 즉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어서 변제자 대위를 하게 됩니다. 자,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취득한 권리, 이제 변제자에게 이전된 권리 자체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 즉, 변제자 대위라고 하는 것은 변제자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이제 인정되는 제도이긴 한데요. 하지만은 구상권과 별도의 권리가 됩니다. 이제 그건 나중에 뒤에서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일부 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와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채권자와 권리를 공동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는데 이 경우도 채권자가 먼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대위 변제자가 이제 배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일부 변제의 경우에는 채권자와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들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일단은 채권자가 먼저 만족을 얻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대위 변제자가 이제 배당을 받는 식으로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를 통해서 배당을 받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채권자가 우선한다는 뜻이죠. 자, 어쨌든 원래 변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채권자한테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사람이 채권자부터 우선해서 변제자 대위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대위자들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요건 한번 여러분들 이제 내용들을 직접 보면서 그러면서 그림을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내용들 자체는 이제 그림을 먼저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 보면은 이제 어떤 사안이냐면은 갑이 채권자입니다. 갑이 채권자이고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이고요. 이제 채무자가 있고 그 을이 이제 갑에 대해서 부담하고 있는 1억 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병 1이 보증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 병 2가 보증인이 되었고 정 1이 이제 물상 보증인이 되었고 정 2가 물상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병 2가 돼야 될 텐데요. 이거 잘못 기재가 된 거네요. 자, 병 2가 물상 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을의 이제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은 자신이 갖고 있던 X 부동산에 이제 가액이 2억짜리 이제 가액이었는데요. X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저당권에는 갑이 1순위 저당권자로 되어 있지만은 2순위 저당권자 A라는 사람이 존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무라고 하는 사람은 제3취득자인데요.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제3취득자라고 하는 사람은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그 다음에 지상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무라는 사람은 이제 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도 상관없고요.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정 같은 경우에는 Y1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요. 정 2 같은 경우에는 Y2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Y1 부동산의 가액은 6천만 원이었고요. Y2의 부동산의 가액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출석 시험에서 봤던 그런 사안하고 유사한 사안이 되겠죠? 자, 갑이 갖고 있던 권리가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갑은 기본적으로 을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죠. 이 채권, 이제 1억 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 채권이 갑이 갖고 있는 권리고요. 그 다음에 갑은 병 1에 대해서는 보증 채권을 갖고 있겠죠. 그 다음 병 2에 대해서도 역시 보증 채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 1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갖고 있죠. 그 다음에 정 2에 대해서도 Y2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은 또 X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죠. 자, 이게 1번부터 6번까지가 갑이 갖고 있던 권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 갑이 갖고 있는 권리를 확정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누군가가 변제를 하게 되면 변제자 대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갖고 있던 이 권리들이 모두 다 대위 변제자에게 이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은 을에 대한 채권 자체도 변제로 인해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로 인해서 오히려 소멸하지 않고 변제자한테 이전된다라고 하는 점도 유의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만약에 이제 이 사안에서 병1이 채무자에 대한 이제 1억 원을 이제 채무자를 대신해서 병1이 1억 원을 변제했다라고 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제 병1이 1억 원을 변제했다라고 한다면은 병1은 채무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구상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변제자 대위를 하게 되죠. 즉 채권자의 권리가 병1에게 이전하게 되겠죠. 그럼 병1한테 이전하는 권리는 어떤 권리가 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보증채권이 이전되지는 않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병2에 대한 보증채권, 그 다음에 을에 대한 채권, 그 다음에 X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그 다음에 Y2에 대한 저당권, Y1에 대한 저당권, Y2에 대한 저당권, 이 권리들이 모두 다 보증인에게 이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이제 그 변제자 대위에 의해서 채권자 갖고 있던 권리를 모두 다 취득하게 되겠죠. 아까 설명한 것처럼 만약에 병이 채무 전액을 변제한 것이 아니라 뭐 절반에 해당하는 5천만 원만 변제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채권자 갖고 있던 권리에 대해서 채권자와 병1이 같이 그 권리들을 공유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병이라든지 정일이라든지 정이라는 사람들도 완전한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정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보증인과 물상 보증인이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병일, 병이, 정일, 정이 네 사람이 있잖아요. 네 명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 비율로 이제 대위할 범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부담받고 있는 부분들은 2,500, 4명이니까 2,500, 2,500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물상 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물상 보증인이 부담하는 총액이 5천만 원이죠. 이 5천만 원을 그냥 인원수에 비례해서 분배하지 않고요. 그 목적물의 가액에 비례해서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1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의 가액이 3천만 원이니까 3대 2가 되겠죠. 그래서 3천만 원을 부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Y2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을 부담하게, Y2는 2천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병1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병1은 병2에 대해서 2,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2,500만 원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에 병1이 2,500만 원을 병2한테 청구하게 되면은 2,500만 원을 받게 되면은 다시 병2는
을에 대해서 2,500만 원의 구상권을 갖게 되겠죠. 자, 그리고 병1은 다시 또 정1에게 정일의 Y 부동산에 대해서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갑이 Y1에 대해서 Y1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을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 병1은 또 Y2 부동산에 대해서는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갑이 Y2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변제자와 다른 이제 그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 사이의 관계가 됩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여기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이제 여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호와 2호는 일단 빼두고요. 제3취득자 중에 1위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 이건 아니고요. 자기 재산을 타인의 담보로 제공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전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전호의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3취득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 다른 제3취득자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규정이 4호에도 그대로 준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또 5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요거 기억해 두고 5호 같은 경우를 한번 읽어보면요.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자와 이제 이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상 보증인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 보증인 간에는 보증인이 있을 때는 그 인원수에 비례하여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대위하니까 아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까 인원수에 비례해서 대위하니까 2,500, 2,500, 2,000, 2,500 이렇게 일단 해놔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고 그러나 자기의 재산을 타인의 채무에 담보로 제공한 자, 물상 보증인이 되겠죠. 물상 보증인이 수인인 때에는 보증인의 분담 부분을 제외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각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대위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이렇게 나누고 그 다음에 보증인을 제외한 나머지 물상 보증인의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가액에 비례해서 다시 또 분배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5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5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는 4호와 5호를 얘기한 것이고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먼저 얘기를 해놓을게요. 일단 3호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밑에 있는 사례를 말고 3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갑이 있고요. 을이 있는데 을이 X 부동산과 Y 부동산이 있어요. 근데 이게 3천만 원이고 이게 2천만 원짜리 가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를 뭐 병 1이 취득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 병 2가 취득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병 1은 X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고 병 2는 Y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됩니다. 재단 취득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병 1과 병 2 같은 사람들은 재산 취득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 이 채무를 1억이라고 얘기할게요.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은 결국 집행을 당할 이제 그 지위에 집행을 당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재산 가액을 좀 바꾸죠. 6천만 원과 4천만 원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대위 변제를 할 수 있겠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병 1이 갑에게 변제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병 1은 을에 대해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갑이 갖고 있던 권리는 뭐예요? 을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죠. 첫 번째 을에 대한 채권, 그 다음에 X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그 다음에 세 번째 Y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갖고 있게 되겠죠. 자, 이런 권리를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병 1이 대신 변제를 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자기 물건이니까 자기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요. 을에 대해서 갑이 갖고 있던 저당권과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갖고 있던 저당권을 병 1이 취득하게 됩니다. 병 1이 취득하게 되는데 병 1과 병 2 사이의 관계에서는 이거를 모든 금액에 대해서 다 이제 그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액에 비례해서 대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Y 부동산에 대해서는 4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지금 이제 6대 4니까 1억을 다 갚은 것에 대해서 4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제 병 2의 그 Y 부동산이 이제 책임을 부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변제자 대위의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병 1은 Y 저당권에 대해서 4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호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3호의 내용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요 이제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아까 병 1이 이제 변제를 했을 경우에는 병 1이 변제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 2에 대한 보증채권, 을에 대한 채권, X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Y1에 대한 저당권, Y2에 대한 저당권 이런 것들을 병이 취득하게 되고 그때 이제 부담하는 비율은 인원수에 따라서 4분의 1씩 부담을 하고 물상 보증인이 부담하는 몫에 대해서는 일단 다 합친 다음에 그것을 다시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해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걸 한번 또 볼게요. 만약에 이 경우에 이제 무가 제3취득자잖아요. 이제 무라는 사람은 X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는 상태에서 무가 이제 취득했을 경우에 무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데요. 만약에 무가 갑한테 1억 원을 변제했을 경우에 무는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위 못하고요. 이것도 대위 못하고 이것도 대위 못하고 이것도 대위 못하고 이건 뭐 X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은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거니까 자기에 대한 저당권을 대위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것도 사실 의미가 없죠. 결과적으로 을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담보가 없는 채권이니까 사실 을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무가 이제 을에 대해서 구상권을 갖게 되잖아요. 구상권을 갖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게 되죠. 만약에 다른 제3취득자가 있다면은 다른 제3취득자가 있다면은 그 제3취득자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사안에서는 제3취득자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무가 1억 원을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여기 아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봤듯이 여기서는 2호에는 뭐가 돼 있어요?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라고만 돼 있죠. 그 제3취득자가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규정은 있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보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판례는 이제 보증인은 단순한 보증채무에 있어서의 보증인 뿐만 아니라 물상 보증인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3취득자가 변제를 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도 대위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물상 보증인과 동일하게 취급된다. 그래서 제3취득자보다 물상 보증인이 우선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병 1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대한 이제 부가적인 설명들을 한번 볼게요. 자, 보증인 또는 물상 보증인이 변제자 대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부기의 등기를 하여야만, 그러니까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하여야만 제3취득자에게 이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기 등기를 해야지만. 자, 따라서 아까 이제 병 1이 변제했을 경우에 이제 뭐 다른 병 2와 그다음에 Y1 부동산, Y2 부동산, 그다음에 X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데 요 이제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전까지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제3취득자한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무가 제3취득자잖아요. 무가 제3취득자이기 때문에 무가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병 1은 X 부동산에 대해서 내가 변제자 대위를 근거로 해서 채권자가 X 부동산에 갖고 있던 저당권에 대해서 이제 변제자 대위로 인한 대위의 부기 등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대위의 부기 등기를 기재해야지만 무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대위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병일은 무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대위에 부기등기를 하고 있지 않은 동안에 제3취득자가 생겼다라고 한다면은 이 X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은 대위할 수 없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Y1 부동산과 Y2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이 제3취득자한테 넘어간 경우에도 병은 Y1 부동산과 Y2 부동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때 범위는 3천만 원, 2천만 원이었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한다라고 하는 대위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 Y1 부동산, Y2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저당물의 소유자, 소유권 또는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자, 다시 좀 위쪽 조문으로 돌아가서요. 자, 여기서는 지금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의 등기에 그 대위를 부기등기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 갖고 있던 권리에 대해서 대위에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채권자 갖고 있던 권리가 전세권일 수도 있고요, 저당권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권리에 대해서 채권자 갖고 있던 권리에 대해서 대위에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 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라고 하는 것이 이거를 제3취득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2호에 나와 있는 제3취득자와 이 권리를 취득한 제3자를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자, 제3취득자 같은 경우가 있을 때 이제 그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 1호와 2호의 제3취득자라고 하는 건 같은 의미, 취득한 제3자와 제3취득자는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제3취득자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죠. 자, 이렇게 되고요. 이제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 제3취득자가 변제한 경우에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대위할 수 없다라는 설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인이 변제하거나 물상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에는 그 이제 인원수 비율로 나누고,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그 물상보증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을 부동산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각자 이제 부담해야 될 비율을 정하게 되고, 그 부담해야 될 비율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담보하게 한 범위 내에서 각각의 물상 보증인과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까지 한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면요. 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 X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여기서는 A를 얘기하는 겁니다. X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 2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A 같은 경우에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3취득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A는 제3취득자가 아니에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지금 A라고 하는 사람은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예요? 아니에요? 네,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이죠. 왜 그래요? 만약에 A가 1억 원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다면은 1억 원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저당권이 실행이 될 테고요.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은 A는 X 부동산에 대해서 갖고 있던 2순위 저당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A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채무가 변제되지 않으면은 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상실할 지위에 놓인 자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같은 경우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고요. 그 다음에 변제에 대해서 이제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는 당연히 변제할 수 있고, A가 변제하게 되면은 그럼 뭐 이제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 규정에 의해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 구상권을 담보하게 한 목적에서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 제3취득자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을 대위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여기
제3취득자는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죠. 이 얘기는 보증인 또는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변제한 경우 A가 변제한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즉 A가 변제한 경우에 A는 채무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이라든지 또는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서 구상권을 취득을 하게 되고요. 구상권을 취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채권자가 갖고 있던 권리들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갖고 있던 그런 이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채권, 그 다음에 X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갖고 있던 1순위 저당권, 1순위 저당권, 그 다음에 Y1 부동산과 Y2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그 다음 병1과 병2에 대한 보증채권, 이런 권리들을 A가 다 취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때 비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500, 그 다음에 Y2에 대해서는 병2에 대해서는 2,500, 그 다음에 Y1 부동산에 대해서는 3,000의 범위 내에서, 그 다음 Y2 부동산에 대해서는 2,000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수의 여러 명의 보증인과 물상 보증이 있었을 때는 이런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니까. 자, 어쨌든 채권 이제 저당권의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변제자 대위를 변제를 하게 되면은 구상권을 취득하고 그 구상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변제자 대위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병1, 병2 그 다음에 Y1 부동산과 Y2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둬야 되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이게 지금 없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 병1이 변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당권자 2순위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역시 A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제3취득자가 왜 중요하냐? 자, 1호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보증인이나 이제 보증인 같은 경우 여기서 물상 보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은 미리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대해서 그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전세물이나 저당물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 권리를 취득한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소유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를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런데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A 같은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요?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 아니죠. 이 A라는 사람은 단순히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호가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여기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라고 하는 것은 제3취득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A 같은 사람들은 제1호에서 얘기하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3취득자에 대해서는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야지만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제3취득자와는 달리 A는 자신이 변제를 하면은 다른 보증인과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3취득자보다 더 좋은 지위에 있는 거죠. 자, 근데 반면에 제3취득자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이제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이 변제자 대위를 주장하려면은 대위의 부기등기를 해야지만 하죠. 하지만은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A에 대해서는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을 경우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래서 A가 변제한 경우에도 X 부동산에 대한 2순위 저당권과 병1, 병2, 병3 이제 병이
그다음 정일, 정의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권리가 A한테 이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비율별로 이전이 되긴 하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역으로 이제 병일, 병이나 정일, 정의가 변제한 경우에도, 즉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이 변제한 경우에도 대위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A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이 점이 이제 재산 취득자하고 후순위 저당권자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변제자 대위에 관한 내용들 설명을 할게요. 상당히 좀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설명을 들어서만은 잘 이해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 변제자 대위에 관련된 객관식 문제들을 갖다 놓고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결을 해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한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X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Y1 부동산과 Y2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의 채무에 대해서 여러 개의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된 것을 공동저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공동저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저당권 이제 물권법 부분에 가서 2학기 때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공동저당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또 어려워요. 이 변제자 대위를 기초로 해서 공동저당권 자체 내에서 또 후순위 저당권자 대위라든지 그런 또 대위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변제자 대위를 설명할 때는 이 공동저당의 문제를 같이 설명하는 게 맞긴 맞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물권법까지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공동저당에 관한 문제는 2학기 때 가서 여러분들이 물권법을 공부하면서 그때 가서 공부하기를 바라고요. 이번에 변제자 대위를 설명할 때는 공동저당의 문제까지 같이 끌어다가 설명하지는 않도록 할게요. 원래는 같이 설명하는 게 맞긴 맞는데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공동저당, 물권법상의 공동저당까지 설명을 하기에는 일단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하기에는 좀 벅찰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변제자 대위 부분에 대해서만 확실히 설명을 하고 다른 내용들, 공동저당에 관련된 내용들은 2학기 때 물권법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변제자 대위, 이제 채무의 변제에 관련돼서 변제자 대위까지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대물 변제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물 변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무의 변제에 가르면서 다른 것을 급부로 하는 것을 이제 대물 변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물 변제의 법적 성격은 유물 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른 물건으로 급부가 이루어져야지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물 변제 약정 같은 경우에는 대물 변제라고 하는 것은 유물 계약이라고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 만약에 부동산을 대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사자가 부동산을 대물 변제한다라고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약정에 근거하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을 때 비로소 대물 변제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물 변제에선 가장 중요한 게 대물 변제의 약정인데요. 이 607조와 608조 같은 경우에는 소비대차 계약에 관련된 조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법 2에서 소비대차 계약을 공부할 때 607조와 608조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히 공부를 할 텐데요. 대물 변제 부분에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게요. 이제 보통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갑이 을한테 이게 채무자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입니다. 채권자 있는데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제 채무자와 채권자가 만약에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은 이 X 부동산을 갑한테 대물 변제한다. 대물 변제하기라는 약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대물 변제의 예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대물 변제 약정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을이 채무를 변제하지 이제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은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 갑이 이제 1억을 빌렸는데 이 X라는 부동산의 가치가 2억이에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X를 직접 을한테 이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한다면은 결국은 채권자가 폭리를 취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금전을 빌리는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궁박한 상태에 있는 경우들이 일반적인 경우가 되겠죠. 돈을 빌리는 사람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갑 같은 경우에 돈을 빌리고 나중에 변제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해서 더 높은 가치가 있는 재산권을 을한테 변제한다, 대물 변제한다, 소유권을 이전한다 라고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가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기 위해서 607조와 608조가 규정이 된 겁니다. 대물변제 약정을 하는 경우에 자, 607조와 608조가 적용이 돼서 만약에 빌린 돈보다 갚아야 될 돈보다 그러니까 원금과 플러스 이자가 목적물의 가치를 초과하게 되면은 대물변제 약정을 할 때 이 목적물의 가치를 초과하게 되면은 그 범위 내에서는 대물변제 약정이 효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리금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면은 대물변제 약정은 무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물변제 약정에 근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대물변제 약정이 뭐 유효냐 무효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물권법에서 공부를 할 텐데 만약에 대물변제 약정을 하면서 가등기를 내둔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가등기를 내주지 않은 경우에는 607조, 608조에 따라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자, 이 경우에 원리금이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면은 대물변제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이 대물변제 약정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무효긴 한데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대물변제 약정은 양도담보의 약정으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을은 갑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을 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은 갑과 을 사이에서는 양도담보 설정 약정이 있었기 때문에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소유권을 을한테 맡겨둔 다음에 채무를 변제하고 그 재산을 다시 찾아오는 형태의 담보권을 양도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담보 약정으로서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을이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607조, 608조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럴 때 이제 대물변제 약정으로서 대물변제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도담보 약정의 효력으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 목적물의 가액 자체가 원리금, 이자와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초과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X라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은 X라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은 그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를 위한 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니까 이 피담보 채권액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물의 가액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병이라는 저당권자가 이 X에 대해서 저당권을 갖고 있고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 뭐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X 목적물의 가액은 2억이 아니라 1억 5천으로 보게 됩니다. 자, 1억 5천으로 보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초과하니까 당연히 607조, 608조가 적용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피담보 채권액이 1억 2천이었다 라고 한다면은 목적물의 가치가 2억이 아니라 8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X라는 부동산의 가치는 원금과 이자보다 더 적게 되죠. 더 적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607조와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607조와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이 경우에는 대물변제 약정이 유효한 것이 되겠죠. 대물변제 약정, 대물변제 예약이 유효한 것이 되니까 당연히 을은 양도담보 약정이 아닌 을은 대물변제 약정에 근거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물변제 약정이 있으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7조와 608조가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은 을은 대물변제 약정에 근거해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대물변제 약정을 한 다음에 가등기가 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되더라도 일단 607조와 608조에 의해서 그 이제 대물변제 약정이 무효가 되긴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물권법 공부하면서 함께 공부를 하게 될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번에는 그냥 대물변제 약정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607조와 608조 관련해서 이 정도 내용만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물변제에 관련된 설명이었고요. 이제 바로 이어서 공탁에 관련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이제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또는 채권자가 수령하기를 거절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를 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제 공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령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행 제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바로 공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채권자가 이제 가압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죠. 갑이 채권자고 을이 채무자고요. 그리고 이제 병이 제3 채무자라고 얘기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을 A 채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갑은 을에 대해서 B 채권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 병에 대해서 A 채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을이 갖고 있는 유일한 재산이 A 채권이다 라고 한다면은 갑은 A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A 채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은 이제 채권 양도 이제 그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전부 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에 배당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방법으로 이제 뭐 추심한 다음에 배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자, 이런 방법들은 다 뭐가 필요해요? 채권 압류가 필요하게 되겠죠. 채권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집행권한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판결문을 받아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지만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압류하기 전에 소송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너무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A 채권을 가압류해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은 병이 을한테 채무를 지급해 버리고 나면은 나중에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가 돼서 그래서 전부 명령이나 추심 명령을 받아서 갑이 병한테 청구를 하는 경우에 병은 채무를 변제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였기 때문에 가압류된 이후에 압류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압류된 이후에 채무자가 제3 채무자가 을한테 변제를 했다 할지라도 그 변제 효력을 갑한테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A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라고 해서 병이 을에 대한 채무 변제에 대한 채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따라서 변제의가 도래했는데 병이 을한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은 뭐 병이 이행지체의 책임은 당연히 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급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이게 가압류가 본압류로 전이가 돼서 이제 채권자가 제3 채무자한테 추심이나 전부 명령을 받게 되면은 병은 또 이중 지급해야 될 위험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으면은 지체의 책임을 지게 되고 지급했다가는 채권자가 이제 채권을 강제 집행한 채권자가 추심 명령을 받거나 전부 명령을 받으면은 또 이중 지급을 해야 될 위험에 놓일 수 있겠죠. 그래서 채권이 가압류되었거나 압류가 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서 공탁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공탁을 하게 되면 가압류 효력, 이게 채권을 가압류한 효력은 공탁금 출급 청구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을이 갑에 대해서 A 채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A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병이 이것을 공탁해 버리면은 공탁한다는 얘기는 을한테 변제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이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즉 A 채권 대신에 이 공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 갑은 A 채권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가압류했을 경우에 그 A 채권에 대한 가압류는 이 이제 을이 갖고 있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 A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은 을이 공탁금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이제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 이제 그 공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탁 중에는 집행공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행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채권이 압류된 경우나 가압류된 경우, 아까 이제 가압류된 경우도 있죠. 제3채무자가 이제 가압류된 경우에 제3채무자 또는 추심 채권자가 이제 추심을 받아서 다른 채권자들이 있으면 그걸 공탁을 해야 됩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없으면은 추심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전체 이제 상계함으로써 만족을 얻으면 되는데 추심 채권자가 받은 것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존재한다면은 그걸 이제 법원에 공탁을 해야 돼요. 법원에 공탁을 하게 되면은 법원에서 이제 배당 절차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법원의 그 채권이 강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그 금전이 법원에 공탁이 된 경우, 이제 법원에 제출이 된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그 채권을 강제 집행하기 위한 공탁이라는 의미에서 집행 공탁이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혼합공탁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혼합공탁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 불확지와, 그러니까 채권자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집행공탁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채권에 대한 양도통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채권자 양도통지가 있게 되면 이제 채권 양수인이 채권자가 되겠죠. 그런데 동시에 또 채권 압류 명령이 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채권 양도통지와 압류 명령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는가에 따라서 채무자가 그 더 우선하는 것에 대해서 채무를 변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양도통지가 더 우선인지 압류명령이 더 우선인지 그걸 알 수 없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이제 그 채권이 압류돼 있다라고 하는 걸 이유로 해서 공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공탁을 혼합공탁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집행공탁을 하는 방법, 이제 그 집행공탁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혼합공탁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그 공탁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공탁에 관련된 내용까지 쭉 설명을 했고요. 다음 이제 7주가 끝나면 상계 부분부터 이제 수업에 들어가게 되겠네요.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제 중간시험 범위니까 잘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공부하다가 다시 복습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또는 뭐 카톡도 괜찮고요. 게시판도 괜찮고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